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네, 그렇죠. 지난주 서울 연휴가 있었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날 뭐 하셨어요, 선배님? 네, 가족끼리 여행을 했어요. 되게 좋은 데 다녀오셨던데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다 왔더라고. 사진이 하나씩 올라. 네,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했고요. 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거기 이제 도착하면 막 여러 가지가 뜨거든요. 뭐 여행 갈 곳, 무슨 뭐 여행할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뜨는데 스카이다이빙이 뜨더라고요. 어디에 떠요? 그 구글에요. 구글에 뭐 맛집이니 뭐 이렇게 정보들 해야 할 것, 가봐야 할 것. 그래서 봤더니 오늘 밤에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바로 내일 예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했죠. 스카이다이빙을. 가자마자. 그런 거 원래 막 버킷리스트에 있고 이런 분이셨어요? 아니요. 스카이다이빙이 버킷리스트에 그런 사람 많잖아. 꼭 버킷리스트 하면 그 스카이다이빙을 꼭 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근데 충동적으로. 저는 버킷리스트를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해봤는데 처음에 비행기가 좀 작아요. 작고 그래 위험한 느낌인데. 되게 그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았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를 업고 타시는 분이죠. 저를 앞에 두고 해주시는 분이 걱정은 내가 한다. 너는 즐기기만 해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불안해. 그래요? 본인도 즐기는 분이어야지 믿고 맡기지 왜 그 사람도 걱정을 해. 훨씬 안심이 되고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이제 작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비행기가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꼬리 방향을 보고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가니까 뒤로 날아가는 느낌을 꽤 받았고 그다음에 꽤 높이 올라가요. 누구 따님도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느낌은 처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익숙해요. 왜?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고 그 영화 제작자들이 정말 리얼하게 제작하는 그냥 버추얼 스튜디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뭐 이렇게 3D 영상 보듯이. 다만 바람이 너무 세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저는 코로 숨을 쉬어서 입으로 숨을 쉬려면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입을 벌리면 너무 많은 바람이 들어와서 뭐 그랬던 것 같고. 그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거예요? 그 사진은 이제 저희가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그분이 이제 자기 손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서 그분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낙하산이 펴지면 정말 낙하산이 딱 펴지면 쭉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요. 뿅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똑같아요. 영화에서 본 거랑 똑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느낌이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지만 마치 처음은 아니. 자이로 드롭. 맞아. 이랬었어. 자이로 드롭 느낌이요? 자이로 드롭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이제 맨 마지막에 착륙할 때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내려야 되니까 되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때 상당히 어지러웠어요. 빙글빙글 도는 건 어지럽고 나머지는 저는 패러글라이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낙하산을 타고 보니까 그건 되게 패러글라이딩도 되게 재밌겠구나. 이렇게 천천히 주변에 그런 시야가 확 트인 곳에서 그렇지. 주변 경치를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다가 이제 내리니까 펄럭펄럭 돌아가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웠고 이건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생각이 들고. 재밌었겠다. 근데 이제 떨어지는 느낌은 상당히 약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게,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는 기분이었어요. 천천히 내려오니까 중간에는 그럴 것 같은데 저항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깨를 잡고 내려와요. 그러다가 저는 이게 느끼고 싶어서 팔을 좀 벌렸거든요. 근데 뭐냐면 꼬부라진 바나나 모양을 하라고 거기서 교육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뭐 유연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꼬부라진 바나나가 되겠어 하면서 그냥 대충 팔은 쭉 신나게 뻗어야겠다라고 팔을 쫙 뻗었는데 그 팔 때문에 속력이 더 느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더 받으니까. 뭐 딱 떨어지는 순간 어때요? 되게 떨려요? 아니요. 그냥 다 그 부분이 사전에 이제 비디오를 우리 보는데 선배님이 배포가 크신 분이었어. 다리를 쭉 뻗으라고 그래요. 다리를 쭉 뻗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한 비디오를 보면 저렇게 하면 하나도 안 다치겠구나 이렇게 와요. 교육을 받는구나. 교육을 따로 받지 않고 비디오를 봤어요. 비디오로.
한번 할까 말까 한 거 잘 하고 오셨네요. 네. 뉴질랜드. 그것보다는 네. 뉴질랜드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 왼쪽에서 운전하거든요. 거꾸로잖아요. 예, 그게 처음에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그거 참 며칠 했다고 9박 10일 정도 운전을 했는데 키로수로 따지면 한 2,500km 정도 운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뭐 그러니까 좀 많이 뭘 가려면 왕복 뭐 400, 500km 이렇게 되는 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는 잘 적응을 했는데 딱 인천에 도착해서 운전을 하려니까 또 거기서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순간순간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어도 아니. 헷갈려. 그거는. 저도 일본 2박 3일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와이퍼랑 깜빡이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깜빡이 켜야 되는데 한국 돌아와서 와이퍼가 켜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와이퍼 깜빡이는 그렇게 커다란 사고는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차중에는 이쪽이 그게 아니라 기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위로 올렸더니 완전히 그냥 가다가 후진할 수도 있고 갑자기 후진이 아니라 중립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아직까지는 저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재밌네. 재밌으셨을 것 어쨌든 같아요. 우리 전부 치는 동안 선배님은 즐거운 경험 많이 하고 오셨나요? 그리고 특히 좋았던 거는 네. 역시 밤에 이제 거기가 별자리가 그러니까 그 별이 지역이 쏟아져요? 쏟아져요. 구름만 없으면 그냥 별은 쏟아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만 경기도권만 나가도 불 없는 데 가면 시골 가면 진짜 많이 보이는데. 그 제가 이번에 신년에 신정 때 대관령 안반대기를 다녀왔거든요. 어디요? 안반대기. 어디지? 거기 거기가? 강원도 용평에서 가까워요. 용평에서 그 유일 아나운서의 그 전용 콘도가 있는 용평에서 차를 타고 20km 정도만 가면 우리 집이랑 가깝구나. 네. 안반대기라는 별 보는 명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풍력발전소가 있는데 네. 가보니까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요. 거기도 별 되게 많이 보여요. 다만 1월 1일 워낙 추워서 너무 추워서 여름에 가봐야겠다. 네, 여름에 가보면 여름에 구름이 없는 날, 날씨가 맑은 날 가보면 거기도 별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도 작았지만 별이 쏟아졌고요. 행복하셨군요. 별 보는 건 좋더라고요. 예. 네,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다녀오고 나니까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냥. 그러게. 여행은 제가 예전에 제 글에도 잠깐 썼었는데 여행은 깨면서 꾸는 꿈이다. 그걸 다시 한번 약간은 좀 허무한. 그니까. 맞아. 그렇게 행복하려면 계속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에 중독되지 않게 살아야 되나 하는 슬픈 우울감이 또 꼭 들더라고요. 여행 갔다 오면. 근데 저는 이번에 거기가 이제 공기가 되게 맑은데 뭘 느꼈냐면 이제 야외 식탁에서 뭘 먹어요. 그럼 이제 음식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닦잖아요, 휴지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닦으면 음식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커먼 먼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닦았는데 야외 테이블인데. 야외 테이블인데 먼지가 아무도 관련 검댕이 하나도 없어. 내가 잘못 닦았다고 박박 닦았는데도 검댕이. 그거 보고 좀 놀랐다. 먼지가 없다는 게 어떤 삶인가. 저는 이번에 걷는 것도 정말 많이 걸었는데 거기에 걷는 이제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특히 숲이 있는 곳에서 해서 그 숲이 있는 곳을 걷는 곳을 많이 선택해서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거기 마운트 쿡이라고 있어요. 마운트 쿡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그 여러 하이킹 코스가 있는데 그 일반인이 갈 수 있는 하이킹 코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코스를 조금 선택했어요. 해발 956m까지 올라가야 되는. 아니 지난번에 따님 데리고 제주도 등반하고 오더니 되게 강하게 잘 키우시네요. 아니 근데 딸은 뭐 아니, 어릴 방송 안 때 듣겠지 이 얘기하면 되게 싫을 텐데 엄청나게 가기 싫어하고 막 툴툴대고 뭐 가면서도 막 하고 되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좋은 아마 경험과 자극이 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다녀서 지금도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맑은 공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공기가 저의 폐에 깊숙이 막 다 파고 들어가는 느낌. 내가 거기 가야겠다. 저도 지금 무기폐잖아. 지금 공기 안 들어가는 거. 거기 가야겠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어땠냐면요. 이제 처음에 갈 때는 거기 올라갈 때는 되게 힘들었고 그 다음 날 걷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홍수가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홍수가 나서 비행기가 하루 지연됐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강제로 하루를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클랜드 주변에 있는 와이헤케라는 섬을 갔어요. 비행기 배 타고 40분 정도 가는 건데 거기서 다 사람들은 이제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렌트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전 일정을 걸었습니다. 다 걸었더니 한 25,000보 정도 걸었는데 걷는 게 안 힘들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한 번 그런 생겼네요. 경험, 그러니까 이 뭔가 맑은 공기를 딱 하는 경험. 근데 저 예전에 우리나라 설악산 있잖아요. 설악산에 그때 유일하면서 얘기했던 그 설악산 국립공원 네인 호텔. 제가 거기서 한번 제가 그때는 코로나 전이니까 뭐 어떻게 뭐 가자고 해가지고 막 금요일 날 일 끝났는데 막 밤새 차 몰고 갔어요. 갔다가 이제 거기 뭐 방을 얻었는데 뭐 생각보다 방이 좁고 그런데 중간에 막 바꿔주고 해서 뭐 어렵지 않게 어렵게 막 했는데 제가 그때 엄청나게 잘 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로. 맞아. 그때 그 느낌이 공기가 이게 뭔가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오랜만에 거기 가서도 좀 일주일만 8, 9일 정도 그 기간을 좀 느끼고 온 것. 그래서 저는 시골 사람이 왔나 보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이렇게 우리 이제 필수 의료 나오겠지만 자연에서 사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둡고 무섭고 시설 안 돼 있는 곳에서 살고 싶진 않은데 그런 것이 나한테 되게 필요하다는 걸 좀 다시 느끼고 왔어요. 맞아.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이 걸었으면은 몸무게 변화 있었어요? 몸무게를 재지는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근데 이번에도 느꼈던 게 저는 가면 음식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여행할 때는 원래 잘 드시잖아요. 왜냐면 선배님, 거기서밖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면 전 다 먹어요. 칼로리가 높고 거기 이제 양고기 유명하니까 양 먹고요. 소고기 우리나라보다 싸니까 먹고요. 특히 맨 마지막 날 와이너리가 완전 감동인데 와이너리가 되게 고급스럽고 좋아요. 근데 그 집에서 가장 그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얼마냐면 뉴질랜드 달러로 95만 원. 얼마예요? 뉴질랜드 1달러가 800원 정도니까 한 7만 얼마인 거예요. 가장 비싼 와인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음식 가장 낮에 가서 저녁 식사는 아니었지만 가장 비싼 플레이트가 45달러. 우리나라 3만 얼마. 그러니까 뭐 막 시켜서 뭐 실컷 먹었죠. 근데 잠을 잘 자고 돌아다녀서 그런지 체중이 더 불었다는 느낌은 안 받고 있어요. 제가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맛없는 음식을 먹고 살찌는 건 너무 억울한데 맛있는 거 먹고 살찌는 게 뭐 그렇게 뭐가 있어요.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뭘 먹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너무나 이번밖에 경험을 못 하는 건데 그거 뭐 그렇게 했었죠. 요즘 시절에도 누가 여행 갔다 오는 거 듣는 거 재밌다. 이거 보고 영상 보고 다 느낄 수 있는데 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이렇게 경험담으로 듣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도 제가 이제 가보면 거기에 북섬과 남섬이 있어요. 북섬에 거기 뉴질랜드가 500만 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전 국민의 500만 명. 그리고 근데 160만 명이 오클랜드에 삽니다. 오클랜드가 수도는 아니에요. 수도는 거기 웰링턴이라는 곳인데 그 오클랜드가 그래서 직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직항은 오클랜드에 있습니다. 근데 오클랜드는 북섬에 있고 남섬에 이제 공항이 있는 데가 이제 퀸즈 타운이라는 데요. 근데 이제 퀸즈 타운에 어디 가서 이제 뭐 와나카라는 데를 처음에 갔거든요. 와나카 거기 참 그렇게 예쁘고 큰 호수가 그냥 유람선도 없고 제 입장에서 보면 방치돼 있어요. 뭔가 우리나라 같으면 일단 뭐 사실 모텔 있고 횟집 있고 명탕집 있고 뭐 유람선 뭐 이런 거 쭉쭉쭉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주변에 음식점은 있는데 그냥 좀 그런 관광지 음식점이 아니라 현지 음식점 같은 점들이 있고, 그래서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와나카라는 나무가 있어요. 호수 안에 있는 그거는 이제 유튜브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오는데 거기까지 호수를 쭉 그냥 타고 걷는 거예요. 호수 안에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지가 테카포라는 건데 테카포는 왜냐면 그 지역이 세계 별 보는 무슨 뭐 협회 이런 게 있어요. 별보기 협회인지 무슨 반별 협회인지 그 협회에서 지정한 별 보는 곳에 지정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해서 The Church of the Good Shepherd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교회. 그 교회가 이게 되게 유명해요. 별 보는 자리. 그것 때문에 선택했는데 막상 테카포에서는 그 이틀 거기서 제가 잤는데 구름 때문에 막 은하수를 막 이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은하수를 본 거는 오히려 퀸즈타운 전혀 기대 안 해서 퀸즈타운에서 둘째 날 갑자기 온 하늘에 구름이 사라지더니 별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은하수를 나안으로 네 나안으로도 보이죠. 은하수는 이렇게 시냇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렇죠. 별을 그렇죠. 그런 것도 보이는구나. 보여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요. 진짜? 네.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 촘촘하게는 봤어도 그게 은하수인가? 그러니까 하늘에 한 3분의 1을 물처럼 하는 거죠. 우리 그 백조자리가 왜 백조자리냐면 은하수에 떠 있어서 백조자리예요. 예. 그리고 그 뭐죠? 7월 7석에 누가 만나죠? 둘이 만나요. 견우와 직녀. 다 까먹는다. 견우와 직녀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걸. 그래서 아무튼 한 번도 본 적이. 뭐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또 가고 싶은. 네, 뉴질랜드 저도 안 가봤는데. 저도요. 어떤 재밌었어요. 청정 지역에 다녀와서 그 좀 깨끗하게 영혼이 정화된 느낌. 은 없지만 예,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다녀온 거고요. 즐겁게 보내다 오신 것 같아서 대리만족 되고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뽀얀거탑 실하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필수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필수 의료 대책이 발표됐는데 현장에서의 반응 어떤 느낌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 우리 유소영 기자가 처음에 했는데 필수 의료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이제 이 필수 의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해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아산병원은 우리나라 가장 큰 국내 병원 1위 규모로 따지면 1위 병원인데 그런데 진단을 해보니까 뇌동맥류 출혈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었어요.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수술받지 못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숨지셨는데 물론 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아산병원 직원이 아산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가서 수술받아야 했던 그 기조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놀라셨죠. 봤더니 아산병원에서는 뇌출혈을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 2분이 365일을 도맡고 있었고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뭐야? 왜 아산병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아산병원은 불법 사항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처벌하지 못했죠. 왜냐? 정부가 진영한 지역 권역별 심내혈관 센터도 뇌출혈 의사, 수술 의사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 365일 담당하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산병원 간호사 덕분에 그분의 죽음 덕분에 이게 드러난 거지. 그전에도 우리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드러난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놨죠. 지난 화요일.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이 골자있는지 유소영 기자 먼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문제가 뭐 응급의료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지역에 크게 이제 지역을 그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인 치료가 안 됐던 측면, 그러니까 환자 이송을 받고 뭐 진단을 해도 그걸 수술하거나 치료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고 그냥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앞으로는 그걸 명칭을 바꾸면서 개수도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늘리고 이제 치료 기능까지 만들겠다. 그래야지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을 묶어서 순환 당직제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병원, B병원, C병원이 있으면 뭐 A, B, C 병원에 각각의 당직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 병원 모두 토요일, 일요일은 뭐 예를 들어서 당직 의사가 없다 하면은 그 지역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게 생겨도 맡아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구급차를 타고 뱅뱅 돌면서 이제 병원을 섭외하게 되는데 그런 병원을 묶어서 뭐 특정 요일에는 A, 그 다음은 B, C 순환하면서 당직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네. 근데 문제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다 해결이 될 거 같으신가요? 턱없이 모자른가요? 아이디어를 내신 게 네. 신경외과 학회에 이제 계신 선생님께서 이제 네. 내셔갖고 네. 우리는 뇌출혈이 있으면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자 이런 약간 주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증 질환이 뇌출혈 뭐 뇌질환만 있는 건 아니고 심장 질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그냥 일반 외과적인 질환, 복부 출혈이라든지 뭐 복막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순환 당직을 할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간 파열이 됐다 밤에 근데 어느 병원에 외과 당직 순서가 있어서 네. 그 병원으로 갔는데 지금은 되게 서브 스페셜리티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외과를 하고도 간 부분을 이제 전공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대장 뭐 이런 식으로 유방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만 숙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유방 전문은 그렇게 간 파열이 돼서 오는 사람을 수술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서울아산병원 사태에서도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출혈에 대해서 머리를 열 수 있는 선생님은 사실 2분밖에 안 계셨던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 이 순환 당직제를 사실 운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참여를 했냐 했더니 전국에 159개 병원만 참여를 하고 있었고 유인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좀 효용성 있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을 현장에서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159개 참여한 거 몇 프로 정도 참여한 거예요? 이게 전체 병원 모수를 제가 계산을 못 해갖고 네네네. 전국에 있는 병원 중에서 159개가 참여하고 있고 자, 네. 이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뭐 이게 신경외과 그러니까 뇌출혈에서 시작됐지만 신경외과에서 시작됐지만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수술하는 신경외과, 그다음 배수술, 장수술하는 외과, 외과. 그다음에 소아과죠. 내과 쪽에서는 어린이 지금 막 대학병원 응급실도 닫고 입원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아과 늘어났고 여전히 계속 문제였던 산부인과, 분만병원, 산부인과 이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흉부외과 정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응급하게 볼 수 있는 뭐 심장내과 이런 저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가 선택한 거는 이번이 아산병원에서 문제가 된 건 진단이 늦어진 게 아니죠. 수술할 의사가 없었죠. 네.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권역응급의학센터 이거를 지금 유승현 기자가 네. 지금 정부가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네. 기존에 우리는 진단 중심의 적이었어요.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건 특정과가 주도했고 특정과의 이익을 위해서만 너무 이렇게 함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 진단은 하는 의사는 3명이나 뒀는데 수술하는 의사는 1명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은 가능해요. 수술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관련 책임자들은 전혀 그러니까 뭐냐면 안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신경외과학회에서는 관련 책임자들 다 의사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일을 만들어놓은 사람들 다
밝혔습니다. 근데 언론에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 선생님들의 특징은 자기들끼리 싸우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냐면 아니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걸 다 안 싸우고 그런 걸 명확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사 외부의 사람이 언론이나 정부나 아니 시민단체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거 너무 조금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필수 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누가 정말로 이걸 잘못된 걸 만들었는지 그럼 누구와 싸워야 하고 국민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더 날카롭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문제인데 그걸 이제는 진단 위주보다 최종 치료 진단에서 그치면 아산병원 간호사 진단 한 개도 안 늦어졌습니다. 가장 빨리 진단됐습니다. 근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관심 안 뒀으니까. 진단에만 관심 뒀어요. 수술하는 거에는 관심도 안 뒀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의사가 아산병원에조차 없었고 봤더니 아산병원은 정부가 했던 것보다 2배나 많이 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정부가 무슨 수로 처벌해요? 당연히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수술 위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수술할 수 있는 의사 몇 명까지 2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안 뒀습니다. 왜? 수술할 의사가 갑자기 생깁니까? 없어서.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수술할 전문의가 갑자기 생기냐요? 지금부터야 하더라도 15년 걸리죠. 신경외과만 따지면 13년, 14년 뭐 군대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순환당직제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수술하는 의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해서 당신들끼리 어쨌든 지역별로 해가지고 돌아당겨라. 당번해가지고 무조건 그 당번 의사들은 무조건 수술해라 그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뭐냐면 중증의료센터 말은 화려하지만 거기에 인원수조차도 규정할 수 없는 왜냐면 필수 의료라는 집이 무너졌어요. 일단 재료가 없어요. 집을 지려면 벽돌 있고 있는데 벽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장 마련합니까? 사실 필수 의료라는 무너진 집을 당장 복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무너지는데 20년, 30년 걸린 건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걸 회복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순환당직제를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을 마련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이번에는 제 단톡방이 아주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신경외과 자체의 의견을 반의 반도 반영을 안 됐다고 말해요.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네. 그냥 기존에 뇌출혈 수술을 했던 병원장님들이 더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애써 어렵게 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을 계속 뭐 이상하게 뒷전에 둬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 그런 데는 분명히 그 중간에 이간질을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명확합니다. 예? 그거는 역시 진단 중심으로 가는 그런 의사들 선생님들의 의견이 정말 많이 반영됐거든요. 잘못이에요. 지금 우리는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 여전히 진단 중심의 의사들이 왜냐하면 수술하는 의사들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어디 정부 공청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하는 의사들이 중심으로 이번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정작 수술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이게 현장에서 가장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한 말대로 1차 그냥 대책일 뿐이고 계속 개선하게 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저는 양측의 잘못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아산병원 사태는 수술하는 의사가 부족한데 지금 정작 정부는 또 수술하는 의사의 의견을 가장 적게 들었고요. 수술하는 의사는 또 바쁘다는 핑계로 정부에게 가장 많이 말하지 못했어요. 양측 잘못이 똑같이 있어요. 더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자신의 코는 자신이 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풀어줘요. 그 수술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선생님들의 코 안 풀어줍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하는 응급의료가 망가진 것 아닙니까? 미국과 비교하면요. 역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신경외과 의사,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와 수술하지 않는 의사의 페이는 차이가 그냥 두 배 이상이 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거든요. 정반대 이상해요. 왜 그렇죠?
잘못한 거죠. 더 어렵고 힘든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신경외과 얘기할게요. 그냥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하지만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이 하나도 그동안 나몰라라 한 거예요. 외과 선생님 제가 지난번 외과 학회에서 선생님들 모아놓고 했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나 무슨 의료 어디에 관심 없다. 정책에 관심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본인들이 일선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셔야 돼. 아니면 계속 이렇게 된다니까요. 좀 덜 바쁘신 수술 안 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가서 정작 수술하는 것은 외면당하는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커다란 축이 소아과였죠. 네. 사실 소아과 문제는 소아과 선생님들 저희가 이번에 보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아과 학회, 소아과 의사회 다 반대합니다. 이번 필수 의료 대책을. 소아과에 대해서 숙관료 주겠다, 뭐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소아과에서 가장 원하는 한 곳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근데 그걸 안 해줬어요. 딴 걸 했어요. 이것도 뭐냐면 중간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예, 소아과조차도 다른 과 선생님들이 끼어서 소아과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아과에서 제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장님이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가장 말했던 건 이건데 그러니까 그 소아과 선생님들이 응급실과 입원실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2세 이후 특히 6세에서 8세의 어린이를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손해가 나요. 입원시키면 입원시킬수록. 그거 보존해 달라고 했는데 신생아 만 1세 미만의 신생아 그 진료비만 확 올렸어요. 아니 그거 올려주는 건 좋은데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더 급한 건 이건데 왜 이거 안 올려주냐. 예? 그거는 그래도 덜 급하다. 물론 그것도 올려줘서 고맙긴 한데 그거라도. 근데 같은 돈이면 이거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약간 의사 충당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쳐도 이거는 정책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의 이해관계랑 철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우리들은 다 잘했는데 이거 뭐 국민들과 정부가 못해서 필수를 망가진 거 아닙니다. 전 그렇게 안 봐요.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를 잘 조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입원 전담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입원 전담이 막 필요하다고 입원 전담이가 생기면 입원 환자의 이런 성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전공의만 막 하는 것보다 전공의 중심의 진료에서 그래도 전문의가 입원 환자들을 다 케어내니까 훨씬 성적이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다 서울에 입원 전문의로 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소아과 교수님이 그만두고 서울에 입원 전담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몰랐던 거죠. 그러면 그 입원 전담의를 늘릴 때 그렇게 서로 다투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마. 니네 적당히 늘려. 우리 거를 우리 소아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선은 지키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정 하나도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냉정하게 의료계 자체 내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과는 뭐 여전하죠. 기승전 숙가라고 하시겠지만 왜 모든 지금 의사들이 흉부외과를 전공하고 산부인과를 전공하고 제 친구 방사선 종양의학과 교수를 발령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왜 피부과를 하느냐. 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가만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수가는 여기 문제의 커다란 첫 발단입니다. 그런데 소아과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막 오픈런이라고 소아과 되게 많죠. 오픈런 그 병원 찾아갔어요. 왜 당신 이렇게 오픈런 하는데 당신 유명해지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뭐 환자 되게 길게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듯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돼야 그나마 병원이 유지됩니다. 저희가 이거 해소하려고 인원을 더 뽑은 순간 우리 병원은 망해요. 그러니까 박리담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박리담의 구조를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소아과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소아과의 가장 큰 문제는 동네 병원에서 기다리는 것도 문제지만 대학병원의 중증 진료가 무너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렇게 중증 질환을 다루시는 분들이 왜 그만하고 그나마 박리담에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왜 박리담회라도 하고 안 되면 피부과, 소아과에서도 뭐 피부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저게요. 지금 소아과를 전공하고도 소아과를 간두고 피부과를 하시는데 의사수를 많이 뽑는다. 많이 뽑으면 그런 사람들 다 가고 결국 소아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어쨌든 의사수를 많이 뽑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의사수를 많이 뽑는 게 필수 의료와 직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거는 의사협회가 저희가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여러 번 해서 의사협회도 아는데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랑 연결지어서 특히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필수 의료를 완전히 덮어내려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악용하려는 그 태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수 의료는 이것대로 결을 봐야 되는데 아무튼 소아과 의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소아과 의사를 전공하고도 다른 과를 하는 그 문제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저는 소아과 선생님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아과는 소송에 되게 민감하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 내가 사실 뭐 이거 산부인과가 잘 되면 한 5년 잘 되면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의 소송으로 완전 말아먹는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소송이 5년보다 자주 온다는 게 이제 분만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만병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정부가 돈 들여서 수가 지방에다 공공병원 세우고 수가 뭐 올려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전에 태백 공공분만병원 말씀드렸죠. 태백에 분만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1년에 5억 들여서 분만병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태백 시민들은 전부 다 그 공공분만병원에서 분만을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90%가 외면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하면 대한민국 국적 국민들은 하나도 이용 안 하고 어려운 분들만 하고 대한민국 국적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강릉이나 원주에서 크고 좀 규모가 되는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나 공공병원 하나 떡하니 세워서 해주면 사람들 다 갈 거야. 이렇게 아니란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싫은 게 제가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 가족들 전부 다 빅5 병원 다녀요. 지들도. 맞아. 그래놓고 공공병원 뚝뚝 세워주고 사람들 보고는 니들은 공공병원 가. 나는 빅5 갈 테니까. 이게 무슨 적인가요? 저는 우리 국민의 눈 높은 것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빅5 병원에 이게 맞는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강제로 해서 빅5 병원에 교수를 하려면 5년 한 다음에 반드시 다음 5년은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을 근무하게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우수한 의료진이 그쪽에 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은 전부 다 빅5 병원, 대학병원, 좋은 병원 찾아가려고 하는데 쥐들도 안 가는 병원들을 막 만들려고 세금 들여서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와 다른 나는 뭐 소중하니까 뭐 좋은 병원 가고 국민들은 대충 만들어내준 병원 가고 근데 그런 발상으로 막상 들여다보면 국민의 외면을 받잖아요. 지금 냉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시각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도.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제가 외과적, 내과적 문제, 내과는 사실 소아과, 산부인과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는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가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쪽에서 가장 원하는 거 하나씩 들어주면 돼요. 가장 급한 거. 돈 문제든 뭐든. 그다음에 그 돈이 얼마나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돈까지는 못 들어준다. 그럼 타협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하자. 그러면 지역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첫 번째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내놓지는 않아도 되겠죠. 그건 더 어려운 문제니까. 그렇죠. 그거는 전 정부가 더 천천히 고민하고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해결할 대책은 조금 급하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순환당직제가 말이 안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순환당직제를 하더라도 그걸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듣고서 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유승현 기자가 취재했지만 외과는 과가 너무 많아서 왜냐면 간 파트, 뭐 대장 파트, 위 파트 뭐 너무 많아서 못하는 의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과는 순환당직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외과가 원하는 건 뭔지 외과에게 같이 물어봐서 이 대안을 결정해야겠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다른 사람 말고요. 외과 문제를 응급의학과나 예방의학과고 얘기하지 말고 외과랑 얘기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인 사람들하고 얘기가 덜 된 거예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중간에 우리랑 얘기했던 것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그 후퇴된 게 누굴까요?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과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뭐냐면 이 당사 외과와 신경외과 소아과도 본인들 과가 얘기 안 된 다른 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분들하고 서로 다퉈야 돼요. 예? 의사들끼리는 서로 얌전하게 할 거야. 우리 의사들은 서로 그냥 화목하는 모습만 보일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 특정과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의료 자원이 특정과로 쏠린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냉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저한테 어마어마한 제보와 선생님들의 하소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개인적으로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제 언론이 얘기하는 건 국민들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겠죠. 그런데 당사자들도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충분히 도와주실 의지가 있고 필수 의료 빠르게 회복되길 바라시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의료계가 더 국민을 혼란시키는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소연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되게 심장 뇌혈관 질환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외과 밤에 간이라든지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밤에 거. 수술하는 그런 중증 질환 자체 비율로 따지면 한 70%는 그냥 심뇌혈관 질환 외에 외과적인 질환이라고 해요. 진짜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중증 위주로 지금 이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외과에서 중증 질환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조차 아직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 이거를 적용하는 뭐 15개 질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요거를 시범 사업을 하고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이걸 특정 질환군으로 묶는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아직 어떤 질환군에 대해서 순환당직을 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좀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안 그러면 진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주셔야 돼요. 뭐가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마음 하지 마시고 네. 한 번에 유토피아 세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번 생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노인성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계나 이런 것들이 뭐 선생님들은 어렵지 않게 될 것 같고 15개 질환 제가 생각하기엔 오케이. 이것도 좀 많아 보이는데 오히려 더 줄여서 가장 급한 게 뭔지 이거 대책을 그다음에 외과계는 순환당직제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게 좋은지 그러면 지방에 정말로 지방 수가를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더 훨씬 이득인지 그러면 그 지방도 급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모든 지역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가장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지역 뭐 강원도 지역 무슨 충청도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지역도 딱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국민들께 설명드리기도 훨씬 용이하죠. 네. 난 모르겠고 네. 알아서 난 모르겠고 난 그냥 내가 하는 소리만 잘할 거야. 안 몰라. 그래 안 되면 말어 나 관두고 딴 거 할 거야. 이러면 그냥 우리 뭐 이거 논의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런 마음은 아니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런 거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뭔가 강제성이 딱 있는 건 또 아니어서
또 약간 아닌 말고처럼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좀 더 자발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자발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뭐 안 하면 벌금 이런 식이 아니라 뭐 조금 더 하면 뭐를 이득을 준다든지 뭐 인증을 할 때 뭐 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또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을 무조건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내가 당직을 참여를 하게 되면 세워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비용적인 문제, 운영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병원장이 만약에 이거를 어그리를 하지 않으면 또 여기에 참여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거는 제도적으로 뭐 여러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 효율만 되면 그게 어떤 시행령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로도. 근데 그게 외과 같은 경우 신경외과는 가능한데 지금 그래도 아직 내놓은 거 보니까 너무 뭐 택도 없고 외과는 사실 따져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가능한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신경외과와 외과에 맞는 그리고 신경외과 얘기는 제발 신경외과 뇌혈관을 하시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라고요. 네? 신경외과도 파트 되게 많거든요. 네. 신경외과에서 가장 많은 파트가 척추예요. 그래서 신경외과 학회가 척추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뇌졸중학회는 대부분이 신경과 선생님입니다. 수술을 안 하시는 선생님입니다. 대부분이. 거기서도 일반인 그러니까 뇌졸중학회랑 얘기해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 혈관 신경외과 선생님들한테 각 학회를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와야 본인들이 그 정보가 이 뇌혈관 수술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뭐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저 이해관계 다 따지면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게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튼 저는 그거 되게 답답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정부한테 얘기해. 나 그게 메인 학회가 뇌졸중학회, 뇌신경외과 학회야. 그래서 신경외과가 이렇게 하래, 뇌졸중학회가 이렇게 하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담당 학회가 신경외과 학회고 뇌졸중학회라서 이렇게 했다는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신경외과 우리 신경외과는 척추가 메인이고 뇌졸중학회는 신경외과잖아.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그냥 잘 반영이 안 돼. 그럼 나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맞잖아요. 거기서 반영을 시키시든가. 그래놓고 이제 계속 이런 식이 하면 어렵죠. 서로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네. 이게 뭔가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느낌을 되게 지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지금은 어떻게든 돌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 이 분야에 그 특정 분야에 의사가 있어야지 이것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순환당직을 하는데 의사가 그 지역에 한 명이 어쨌든 당직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기에 이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또 환자가 밀고 들어오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N수가 많아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유인할 대책이 뭔지 정말 그걸 고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경외과에서는 척추로 막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뇌혈관으로 돌리느냐의 문제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누가 들으셨는지 저에게 이제 잔뜩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의사수가 늘어가는 게 사회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정말로 많은지. 그러니까 그분은 OECD 헬스 데이터를 안 믿으시지만 그쪽에서 일부 OECD 헬스 데이터를 왜곡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왜곡하는 사람들이 OECD 헬스 데이터를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으로 하면 그들의 주장을 다 반박할 수 있는데 아주 일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공병원 숫자와 우리나라가 공공병원 숫자는 적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웃컴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걸 보면 공공병원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공공병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결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왜곡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비용이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만들면 그 비용은 분명히 사회가 감당하는 건 뭐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많을수록 1인당 국민 1인당 지불하는 의료 비용은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 많은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자료를 저한테 잔뜩 보내주셔서 제가 네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의대수 늘어나면 일단은 내 처식이 의대 가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있어요. 의대수를 적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꼭 임상 의사가 아닌 여러 의사 과학자가 돼서 많은 이 의료 바이오 분야에 하려면 그래도 몸집은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더 강한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마인드 때문에 되는데 그게 임상 의사의 직결로 되면 그것은 괜히 국민의 건강이 향상되는 결과 없이 비용만 더
추가된다는 자료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의료 대책이 나왔는데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앞으로 좀 이게 다듬어 가야 될 게 많아 보여서 차근차근 좀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를 하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궁금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